안녕하세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사무관리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관리론 과목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은 우리 두 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렇게 두 가지의 이 법 규정으로 이루어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민원 처리라는 것,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민원 처리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법률로 규정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목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해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행정 업무의 운영과 그리고 혁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우리 법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요 법규 같은 경우, 규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 목적을 잠깐 보시면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그리고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 업무를 혁신한대요.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법 목적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행정 업무 운영이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간소화되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정보화, 과학화를 우리가 추구해서 결국에 이런 혁신을 통해서 어쨌든 국민에게 편리하게 우리가 이런 운영들을 도모하겠다라는 법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서술형 이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택 과목 두 과목을 묶어서 같이 보고 있고요. 그 과목 총 100분짜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시험장에서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무관리론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과목들이, 우리 내용들이 뭐가 있냐, 주제가 뭐가 있냐. 자, 보시면 우리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이라는 걸 신청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정기관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겠다. 자, 그럼 우선 그 행정기관으로 가시죠. 자, 이런 행정기관에 가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내 업무를 처리해서 담당해줄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앉아있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뭘 신청하냐. 나 주민 등록 등본을 신청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원인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국민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의 범위 안에 드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민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러한 주제 당연히 등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최근에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이제 고충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열린 이제 민원실보다는 조금 이제 보호되는 그런 민원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사항, 보호 규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 규정도 이제 개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 민원 처리 담당자는 어떠한 의무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보호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러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러한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건 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건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을 해요. 우리가 특정한 행위. 근데 이런 특정한 행위, 이게 결국에는 민원이라는 거거든요. 민원. 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정의를 공부하셔야 할 거고, 그리고 이 민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법정민원, 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 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민원인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고 이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고 민원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다. 민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민원의 종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이렇게 공부를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민원인도 공부했고 민원 처리 담당자도 공부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민원이라는 건 민원인이 구비서류, 법규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그리고 증명서류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그리고 민원 신청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이란 절차를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접수라는 걸 해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이 사람이 지금 구비서류나 증명서류는 갖췄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접수를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럼 민원 처리 사항에서 어떤 과정이라든지 민원 처리의 원칙, 예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자, 민원을 우리가 신청했다라고 해서 다 얘네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 민원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청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 제공 사항,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편의 제공하는 사항, 그리고 이 편의 제공 안에는 민원실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편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또 추가적으로 민원 신청을 요즘에는 우리 온라인으로도 하시죠. 그래서 전자민원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민원 신청의 하나인 전자민원 창구라고 할게요. 전자민원 창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전자민원 창구는 대체 뭐고 누가 구축 운영하고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신청과 접수 받는 상황에서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거고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공부하실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민원이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민원이 복잡해지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원 신청했다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죠. 만약에 거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처리가 완료가 되면 이제 통지를 받겠죠. 그래서 통지의 원칙, 예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기출 주제들을 좀 보시면 민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의 종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민원의 처리 기간, 그 다음에 기간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민원 처리 기간이라는 거는 그 법정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법에 의해서 기간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기간들,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은 제외하는 건지 토요일은 제외하는 건지 이런 기간 계산이 필요하겠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계산하는 것 이런 거 기출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민원이 아니라 고충 민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충 민원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인이 다양한 복합민원을 진행을 할 때 우리 복합민원이라는 거는
여러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등록 절차, 그 다음에 인허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결국에 민원인이 한 기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제도도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민원 후견인, 민원 심사관,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연명부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근데 이런 민원도 우리가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민원이 이제 우리가 완료가 됐을 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 통지에 대한 원칙, 예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제도가 나왔었는데 사전심사라는 건 이런 복합 민원을 우리가 제기할 때 이 민원 중에서 만약에 거부를 당하면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좀 피해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전에 한번 이제 실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심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공장 설립을 하려고 한다. 자, 공장 설립하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어쨌든 임대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결국에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이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 구매해 놓고 뭐 건축 허가를 받게 됐을 때 거부를 받게 되면 이 사람 이거 사실 땅 왜 샀어요? 그쵸? 이거 지으려고 우리가 공장 설립하려고 산 건데 자 이렇게 침익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심사를 받아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공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허가가 날지 아니면 거부가 날지 그래서 그런 제도들 일단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무의민원 창구, 전자증명서, 전자민원 창구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제 무의민원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들 이런 사항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들 그리고 전자민원 창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행정기관마다 이러한 전자민원 창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민원 창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정부24 같은 통합 민원 창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자, 그리고 민원 신청 접수 그래서 여기 절차에서 처음 단계인 신청과 접수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비서류 우리가 신청할 때 어떠한 증명서류와 어떠한 구비서류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지 이런 구비서류 그리고 민원 문서를 이송해주는 우리가 지금 내가 접수를 받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소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관부서에다가 이송이라는 거 해주겠죠. 그래서 이송제도. 자, 그 다음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2회까지는 응답해주고 나중에 이걸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복 민원 그리고 중복 민원까지도 이제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원의 처리 그래서 원칙과 예외 자, 그리고 민원, 거부,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 제도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실 건데 요거는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문서예요, 문서. 우리 업무 처리할 때 문서 없으면 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서 처리 제도 그리고 이 문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결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절차 그리고 문서를 우리가 작성해서 성립 효력 발생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때 그 작성 원칙,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 공문서라고 하는 요 주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이 묶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서식, 문서에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서식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의 서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고 문서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런 문서를 보시면 도장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행정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들이 들어가겠죠. 정책 연구 그리고 연구 과제와 그 다음에 연구자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실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제도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서가 성립할 때 요건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문서의 효력 발생 그 시기가 언제이냐, 이런 문제 출제됐었고, 그리고 문서를 결제받고 검토받는 요 과정, 그리고 문서 수정, 그리고 문서 작성할 때 용어, 표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문서와 문서 처리 원칙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 자, 그리고 정책실명제, 정책연구과제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그리고 문서의 시행과 서명, 그리고 문서의 반송과 이송. 그래서 문서가 우리 쪽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우리 문서가 아니다, 또는 문서가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 반송과 이송을 해야 된다. 이런 제도들이 우리 주요 기출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업무와 운영, 그리고 행정기관이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서식이라는 거는 계속 장시간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화, 문서의 서식화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식을 만드는 제정과 설계의 원칙, 그리고 문서 작성할 때 날짜와 시, 분, 표기와 규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정부 영상회의실, 그리고 전자문자서명, 전자문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업무 편람,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업무 편람이 있어요. 그런 업무 편람과 그 다음에 지식행정, 요즘엔 지식행정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식행정 시스템, 그리고 업무의 인계인수, 그리고 업무의 분장과 행정 효율성 진단이라는 주제들이 이제 주요 기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요 기출 주제 중에서 서식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서식 내용들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이란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용어를 좀 알고 가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법률에 나와 있는 주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민원이라는 거는요,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죠? 민원인이 했죠. 그리고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처분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민원의 종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크게 일반 민원과 보충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민원에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 우리 법정 민원 일단 말씀드렸는데, 법정 민원은 법에 근거해서 민원을 신청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그 다음에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우리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인가, 허가, 승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또는 장부나 대장의 등록 등재를 요청하거나, 그래서 의약품 등재 요청하는 것들. 자, 그리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확인, 증명하는 이러한 민원들을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법정 민원이라고 한다. 법정 민원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질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어떠한 행정 제도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법령이나 제도, 절차 이런 행정 업무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이다. 자, 그리고 건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편한 내용들을 알리는 거겠죠.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법정 민원, 그리고 질의 민원, 건의 민원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기타 민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알리는 민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행정 절차나 형식 요건 등에 대해서 단순한 상담 이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사항을 알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 동네 도로가 좀 망가져 있는데 이게 망가져 있어서 내가 차로 다니기 불편하다. 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민원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충민원이라는 거는 이 법률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방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충민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이라는 거 지금 공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런 행정기관의 어떤 부작이라든지 처분 또는 부작위 이 행정기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처분이나 부작위가 요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침익이 발생해서 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위법했다. 그리고 부당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하고 부당한 상황을 본인이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그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이런 불복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 그리고 부담을 주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민원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부작위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을 우리가 침해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그런 민원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다 요청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민원인은 누구냐?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특정한 행위, 처분을 요청하는 개인, 법인, 단체까지 얘기한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우리 원칙은 그렇게 그다지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은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항상 예외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자, 민원인에서 제외되는 사항들 보시면 행정기관 제외됩니다. 자,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어떤 행위를 요청한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민원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체지 이 민원을 신청하는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이제 위치해 있는 사람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상의 계약서라는 걸 작성했겠죠. 그러면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거지, 이거는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명과 주소가 불명확하다. 자, 이런 경우에 민원을 통지할 사람이 없어요. 통지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데 만약에 보안에서 성명이나 주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민원인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행정기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자, 그리고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런 기관들이 다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법에 의해서 우리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자,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지방공단 이런 곳들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수법인이나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곳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까지도 우리가 공공단체로서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특이하게 추가적으로 법령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의 그 조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대요. 그래서 행정청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위임이나 위탁받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 개인까지도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게 우리가 신청하는 특정한 행위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반, 우리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과 그 다음에 어디에 신청할 것이냐, 행정기관과 그리고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은 대체 뭐냐? 자, 처분은요,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리고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합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복합민원은 뭐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민원 목적이 어떤 것들에 대한 인허가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허가의 목적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 또는 여러 관계부서에 인가나 허가나 승인이나 협의나 확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기관, 여러 관계부서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서 5명 이상이 연명부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자,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 창구. 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민원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문서라는 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이다. 그래서 접수받은 문서까지도 우리가 공문서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전자문서는요, 우리 컴퓨터 같은데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그런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된 문서,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서과라는 건 공문서를 분류하고 배부하고 보존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신 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이런 문서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과를 우리가 문서과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처리과는 뭐냐?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이미지관인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인, 우리가 행정기관에 문서가 나올 때, 발급될 때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어디 인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도장 같은 게 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문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전자문서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행정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자이미지 관인도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관인의 인형, 도장 찍은 모양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이런 장치에 저장해서 입력해서 사용하는 관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정책실명제는 우리가 정책은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참여했던 의견들, 이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정책실명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학습 전략과 고득점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사무관리로는 단순 암기 과목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좀 틀리다고 봐요, 저는. 자, 우선은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들, 민원 처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공문서, 우리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흐름과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하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출제 패턴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기출문제 살펴보면 되게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의 효력 발생, 문서 작성,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사실 잘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이런 개념들을 흐름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무관리론은 행정 절차와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다루므로 개념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민원처리법도요.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접수받고 그리고 이 접수받은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 통지해주고 여기서 민원인이 있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있고 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들, 흐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결국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짧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를 기억하면서 학습하면 장기적인 기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만들자. 이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원처리 법률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떤 처리 절차에 속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런 행정, 사무관리 이런 것들은 사실 개정되는 법규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들 중에서 개정됐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정되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꼼꼼하게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무 사례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정되거나 또는 제정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논술형 답안, 지금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약술, 논술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를 잡게 되죠. 근데 뭐 결론, 마무리 같은 경우에 조금 제외돼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서론과 본론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서론과 본론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할 건데 내가 민원처리법이 나오면 서론에는 어떤 내용을 꼭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답안을 좀 구조화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줄이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자, 보시면 시험이 논술형이므로 답안 직접 써보는 연습 무조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단순 개념 나열이 아니다. 서론, 본론 이런 구조를 갖춰서 작성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론에는 문제의 핵심, 개념을 우리가 정의들을 작성해 주실 거고 본론에는 주요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법령이나 행정 편람의 내용들을 주요 토대로 해서 작성이 들어가진다. 자, 그러면 실전 대비 전략 좀 보실 건데요. 시간관리 연습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시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100분의 2과목이잖아요. 그럼 한 과목당 50분이라는 시간 주어지는데 그 50분을 다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답안에 어떤 내용들을 작성할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셔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답안을 계속 답이 내가 막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중간에 생각할 필요성 그 시간도 조금 마련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답안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40분에서 45분 정도 시간을 잡고 분량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분량을 그래도 12쪽 정도는 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8쪽에서 12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시려면 내가 필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쓰는 속도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관리 연습 평상시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답안을 100% 작성하려면 시간 배분하는 연습이 매우 필수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45분 정도의 답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50분이지만 우리 50분으로 되어 있지만 답안 작성은 45분 정도의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리 연습을 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확인이 되냐. 자,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게 늦었구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글자 크기가 이렇게 작았구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펜을 잡고 글씨를 쓰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셔야지만 요 글씨 쓰는 연습이 좀 되셔야지만 답안이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답변을 작성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이렇게 늦었구나. 그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으면 좀 글자 크기를 키우셔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수업 때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채점하는 게 뭐 딸랑 뭐 20개 이렇게 채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뭐 1000개가량 이런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한 그 답안지들을 채점을 하실 건데 요 글자 크기 그리고 답안지가 정돈 안 된 답안지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겠죠. 아무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듯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좀 정돈된 답안을 만드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글씨가 아니에요. 글씨 못 쓴다, 악필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답안지, 정돈된 답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글자를 조그맣게 쓰시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좀 키워서 내가 쓰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 분량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서 분량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0점짜리 한 얼마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 뭐 한쪽 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오시냐고 제가 여쭤봐요. 근데 한 번도 연습 안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 정도의 분량이 되는지 이게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과하면 그 시간 안에 다 못 쓰시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사실 성의 없는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적정한 분량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키워드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론은 아무래도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용어나 키워드들 정리하실 필요가 매우 중요하죠. 자, 주요 법령 조항이나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정책 같은 경우에 개념이니까요. 개념, 그리고 행정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단권화책. 우리가 책이 2권이 있어요. 기본책과 그 다음에 핵심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실 책은 핵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핵심서에다 좀 부족한 내용들, 기본서에 있지만 좀 부족한 내용들은 핵심서에 필기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어를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용어다 라고 하면 다른 행정용어 가져다가 핵심책에다가 필기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핵심책을 우리가 시험장 날까지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다가 채워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득점 전략 요약해보면 출제 유형을 분석하자. 그리고 주요 개념에 대한 흐름을 정리하자. 자, 2번째, 법령과 실무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답안을 꼭 연습을 해야지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런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내가 구조화하자. 자, 그 다음에 시간관리 그리고 키워드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신 개정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고득점 전략을 요약한 내용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학습 기간이나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학습 기간은 요즘에 이제 대략적으로 1년 정도를 잡고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 유해생분들은 좀 더 짧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차와 그 다음에 2차를 같이 1년 안에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1년 정도로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동안은요, 주 6일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주 6일이라 하면 내가 정말 고시생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6일이 아니라 하루에 단 2시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단 3시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주 6일을 보시는 걸 권장드린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좀 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직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의 루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러한 전문 자격사, 이런 논술형 시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퍼붓는다고 되지 않아요. 짧은 기간에 퍼붓는다. 자, 이런 분들 뭐 머리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가능하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조금씩 성실하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답안이 생각이 나고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꾸준함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실 때 나중에 딱 시험장에 가셔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주 6일 동안은 못해도 내가 2시간, 3시간 정도는 매일 꾸준하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목표는 1개월에서 3개월 차. 자, 이때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도입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외우신다기보다 내가 눈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요 정도 지났을 때는 기출문제 분석도 해보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을 실질적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 것인지 구조화해 주시고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속도, 그 다음에 분량,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교정이 돼요. 이 글씨 교정 같은 경우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분량, 이런 글씨 교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정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차부터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최신 이슈, 최신 개정 사항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슈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사무관리론에서 나올 수 있는, 나올 법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런 주제들 위주로 좀 문제풀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시간 내에 답안 작성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오답 정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완벽하게 구조화했으면 여기에 조금 보충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추가하는 작업까지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기간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준비 보시면 우리가 단권화 할 핵심서 요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2차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가 1차 끝나고 내가 동차로 한번 붙여보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핵심서 한 권에다가 모든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 전날까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사무관리론 핵심 이론이 정리된 기본서, 그리고 핵심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책의 뒤쪽에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연습문제 이런 것들을 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도 정리해서 파일 정리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풀어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정의 얘기해봐라,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약술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용어이다. 우리 용어 정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랑 연결해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정리. 자, 우리 채점하실 때 꼭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 자, 민원 같은 경우에요. 만약에 민원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해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자,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민원인, 행정기관. 누가 하는 거냐? 민원인이. 어디에다 하냐?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 이걸 민원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 요구하는 걸 우리가 민원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고 키워드 위주로. 네, 그 다음에 핵심 조문, 그래서 법령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한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A급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셔야 되고, 민원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지 않은 주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답안 작성 연습. 그래서 논술형 답안은 구조화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에는 문제 핵심이나 개념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성을 설명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본론에는 법령, 사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내용들을 작성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고려해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전개하셔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목차를 활용해야 된다. 자, 근데 목차 어떻게 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계 목차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목차를 외우는 이런 스터디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목차 활용하자. 자, 그리고 정돈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제가 채점할 때도 보면 깨알같이 이렇게 답안 작성하실 때 띄어쓰기 안 하시고 줄뛰기 안 하시고 1번 뭐 개념 해서 쓰셨죠. 그리고 나서 2번 뭐 정의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줄뛰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채점하는 사람이 볼 때 글씨도 작고 그 다음에 이런 줄뛰기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띄어쓰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잘. 그러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 점수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플러스 점수 이런 것들 받기 위해서는 정돈된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게 쓰시고 그리고 줄뛰기도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신 이슈라고 하는데 이제 이슈가 아니라 어떤 이제 이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계속 개정되고 있는 사항이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결국에 이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민원 처리 담당자와 일반인 간의 어떤 고소고발 사건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굉장히 개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민원처리법에서는 나올 만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요한 A급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최신 법 규정을 정리해서 답안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풀이 보시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시간 안 정하시고 시간을 재시지 않으시고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면 사실 답안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는 우리 50분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한 과목당.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면 안 돼요. 동일한 시간으로 실전 연습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각 문제당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1번 크게 문제 1번이 있고 여기에 두 문제 정도가 딸려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 3,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주제들이 대략적으로 5개, 20분짜리 5개를 쓰실 건데 20점짜리.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50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문제당 몇 분은 넘기지 말아야겠다. 이건 있으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작성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문제당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성하기 전에 내가 전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거를 빠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목차는 어떻게 세우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단 서론을 내가 만약에 민원처리법이 나오면 내가 서론에 인트로에는 무슨 내용을 적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서 내가 답안 작성하는 구성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련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답안 구성을 좀 고민을 해서 빠르게 작성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모의고사 항상 볼 건데요. 매주 이 모의고사에 매번 여러분들이 응해 주셔야 돼요. 응하셔서 그 피드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풀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보시면요.
이제 핵심 요약 자료 같은 것들 정리해 두셔야 돼요. 내가 진짜 안 외웠던, 내가 정말 끝까지 안 외워지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목차라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험 전까지 볼 수 있는 자료들, 뭐 용어 중에서 내가 개념 명확하게 외우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마무리 자료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한 달 전부터는 좀 아침에 내가 시험 시간이 요 과목이 몇 시인지 확인하시고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써볼 수 있도록 밥을 먹고 내가 탈은 안 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실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존 답안 중에서 오답 노트 작성했던 거 있잖아요. 요걸 보면서 내가 보완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자주 틀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외워줘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신 행정 사례를 추가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과거에는요, 이 사무관리론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 권익을 실현해야 하는 민주행정에 있어서 이 민원행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신청과 접수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신청과 접수, 자, 요 단계잖아요. 신청, 접수. 근데 요 신청에 들어가는 내용들, 접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세세하게 지금 분절되지 않고 엄청 큰 덩어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신청에 속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접수에 속하는 내용들, 하위 카테고리도 많기 때문에 조금 뭉뚱그려서 나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신청의 원칙과 예외를 쓰고 여기에 대해서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요약 중간에 구비 서류를 내용을 쓸지 아니면 신청에 대한 편의사항을 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딱 보시면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일단 1번, 2번 나왔죠? 자, 법정 민원의 개념을 써라.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써라. 절차 써라. 자, 그리고 민원 후견인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지정과 직무 써라. 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는 그냥 내가 쓸 내용이 완전 상위 주제, 신청이란 주제가 있으면 신청에도 신청의 원칙, 민원 신청할 때 문서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원칙, 예외 있죠. 뭐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안 해도 돼요. 구술 같은 거로 해야 된다. 자, 예외 있고요. 그리고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우리가 가져가는데 구비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럼 그 전자적인 그 제출 내용에 대해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신청할 때 우리가 편의 제공하는 편의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민원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내용을 쓸 것인지 아니면 민원 신청할 때 우리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쓸 것인지 아무튼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되면 사실 답안 채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차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얼마나 쉬워졌냐면 자, 법정민원 개념 쓰래요. 법정민원 개념. 법정민원. 쓰시면 되겠죠. 법정민원은 우리 법률에 근거해서 인허가 받던지 등록 등재하던지 아니면 다양한 증명 신청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이거 민원인 편의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같은 거 원래는 다양한 기관에 내가 직접 방문했었어야 돼요. 민원인이. 그런데 한 번만 방문하면 그 주요 처리해주는 소관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나 승인이나 그런 절차들, 인가 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자, 이렇게 목차 세우시고 여기에 대한 지금 절차 쓰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목차 잡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어봤어요? 민원 후견인 물어봤네요. 자, 민원 후견인 쓰시고 1. 지정. 민원 후견인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리고 민원 후견인이 누구인지 일단 설명해줘야겠죠? 뭐 개념 그리고 지정, 직무 민원 후견인의 직무 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차 잡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채점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요거 썼네 안 썼네 이게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법정민원의 정의 썼나? 그 다음에 1회 방문 처리제 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신청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내가 신청에 대해서 쓰고자 하면 진짜 뭐 이 16쪽 넘어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우리가 민원 신청할 때 편의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 주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목차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서론 내용에 뭘 쓸지 결론에 뭘 쓸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한 부분, 빵꾸난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법정민원 안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법정민원을 썼어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도 보시면 민원 심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민원 처리가 이제 우리가 처리 기간이라는 걸 설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처리 기간을 지연해서는 안 돼요. 민원 처리할 때. 근데 처리 기간 지연된 것들이 있으면 심사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사관의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업무, 그리고 민원 실무 심의의 목적과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도 그냥 그대로 목차 잡고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목차 잡고 공부 열심히만 하시면 답안 작성하는데 어려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런 식의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 이렇게 상세하게 분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원래는 우리 지금 과목이 민원처리법과 그 다음에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직전에 이 사무개선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라는 이제 교수님 책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 책에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잖아요. 자, 사무관리론인데 이제 사무 관련된 사무기능사인가 뭐 이런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무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무가 무엇인지. 뭐 사무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일들, 업무들 하는 것들 이런 거 사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사무, 회사에서의 이제 주어진 업무들 이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사무가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사무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던 문제이고 저희도 요런 지금 사무관리론에서 요 교수저에 있었던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들도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사무라는 정의, 그리고 사무 제도, 그리고 사무 개선은 무엇인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해서 이번에 이제 핵심 책의 기본서에다가 요 내용들을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까지도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공부하기 어려워, 주제가 너무 많아. 근데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이제 강의에서 제가 이런 절차들 속에서 요런 하위 카테고리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사례를 항상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해를 토대로 해서 암기가 이루어지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항상 학원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강의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